잠시 후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제2차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시는 발표자, 토론자 및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 심포지엄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책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먼저 위경우 한국금융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학회 학회장과 한국금융정보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신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의 기조연설 후 주제 발표, 패널 토론, 토론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경우 한국금융학회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학회 회장 위경우입니다. 이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 심포지움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운찬 동반선장 연구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양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산분리 규제, 새로운 도전과 대응 방향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심포지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월 말에는 금산분리 규제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금산분리의 법적, 경제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금산분리의 논리가 핀테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1차 심포지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2차로서 금산분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과 사업 확대, 그리고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영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고민을 해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해안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서비스를 급속하게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최근 공정 경쟁과 금융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기존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금융 건전성 위험과 시스템 위험 등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금융당국과 많은 전문가들의 인식입니다. 금융 리스크의 증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규율에 있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금융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 격차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오랜만에 시작된 금융산업에서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들은 핀테크 혁신은 유지하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빅테크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비금융 업무 영역의 확대 등과 같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빅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놓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조 연설을 맡아주실 전성인 교수님, 패널 토의의 사회를 맡아주실 이인호 교수님, 발제를 준비해 주신 박선영, 빈기범, 윤선중, 안수연, 윤승현 교수님, 그리고 지정 토론을 맡아주실 강준모 부대표님, 김자봉 박사님, 박봉근 논설위원님, 송홍렬 전주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준비를 해주신 한국금융정보학회의 강경훈 회장님, 양학회의 사무국과 후원기관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심포지움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산분리 제2차 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제1차 심포지움에서도 축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금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금융은 자원의 제2차적 배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기자인 산업자본에 대해 심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자 역할을 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경기 자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금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산 분리 원칙의 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규제는 환경 변화에 맞게 고치고 보완해야 합니다. 최근 금산 분리 규제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과 관련됩니다. 비금융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이제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에서 기존의 금산 분리 규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라 불리는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은 많은 수의 소비자 회원을 통해 다양한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등 인접산업에 진출해서 손쉽게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택시, 대리운전, 소상공인 업계 등이 대규모 플랫폼 업체의 진입에 따라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머지 포인트 사태에서 보듯이 성급하게 회원 정보를 획득해서 몸집을 불리기 위해 기존의 금융 규제마저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불비에 따라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심판의 역할만 수행하고 직접 선수로 나서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위 풀산 분리인데 금산 분리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풀산 분리든 금산 분리든 공정한 시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새로운 혁신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는 이미 경제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SNS, 검색, 쇼핑에 더해서 금융거래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거꾸로 플랫폼 산업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무엇이고 플랫폼 기업과 일반 산업 또는 금융업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에는 한국적인 어려움도 추가로 존재합니다. 혁신의 천병이라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위 재벌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신흥 재벌은 삼성, 현대와 같은 구재벌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 나라의 규율을
위반할 개연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미 사내 갑질부터 골목 상권 침입, 그리고 최근에는 언론사 퇴출 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흥 재벌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뜨거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금융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경쟁 제한과 불공정 거래 양상은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산업에 진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 간 결합의 혜택을 가져오면서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규제 체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규제 틀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도 현재 열심히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현 시기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녹색 전환과 함께 디지털 전환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린 지도 오래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이제 금융 분야를 본격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걸맞는 금융 체계를 마련하려면 오히려 금융 본연의 기능과 기본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튼튼하고 오래가는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차 심포지움처럼 금융 및 플랫폼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향후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두 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주제 발표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가 주최하는 2021년도 제2차 공동심포지엄의 발표 주제 금산분리 규제 미래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네, 떠 있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경우 한국금융학회장님, 강경훈 한국금융정보학회장님, 그리고 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정운찬 선생님, 그리고 금융을 연구하는 여러 동료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과 새로운 지평이라는 내용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조연설문 초안은 자료집에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파워포인트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혹시 이걸로 할까요? 예. 네. 우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금융은 권력이다라는 다소 좀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때는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사가 갈리기도 하고요. 또 수익이 나는 투자 기회를 앞에 놓고서 그 투자 기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이제
투자 재원의 제공이 뒷받침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 재원의 배분에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빅데이터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비된 깔끔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자 또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의 속성은 금융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그런 유인을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런 유인을 구현할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권력과 금융의 결합이랄까요? 좀 나쁘게 말하면 결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나 금융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금융 기관의 운영자들도 정치권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사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신한금융지주의 남산 3억 원이라고 불리우는 사건, 또 하나금융지주와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 사건, 국민은행과 어윤대 회장 사건, 그리고 최근에 민정수석실이 들어가서 금감원을 집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감찰했을 때 그 뒤에 금융지주회사 몇몇 곳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었죠. 권력과 금융의 결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이 사안 중에 대부분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거나 끝까지 현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 권력을 가지게 된 경우, 시장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경우에 거대 기업이 금융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듯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그리고 카카오그룹의 카카오뱅크 지배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럼 뭐가 문제냐? 재벌의 사금고화가 문제다라는 게 가장 단초적인 반대 논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는 사실은 회사법을 하시는 법학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걸 왜 금융 규제로 하냐? 그 이사의 의무에 다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의 의무에 대한 사적 규율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금융 규제의 영역 밖에 존재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목적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가 약화되거나 심지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회사법적 규율이 불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반대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따 토론에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독 체계 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왔고 그 중에 일부가 금산분리 규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운용 규제에 출자자 또는 지배주주에게는 대출해 주지 말아라. 저축은행 사고 가면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유 규제, 이거는 이제 재벌은 은행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출자 금지는 재벌은 금융기관 돈을 이용해서 다른 기업을 지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사의 의무를 금융감독 관련한 규제로 규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의 의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듀티 오브 케어 위반이냐, 듀티 오브 로열티 위반이냐, 그리고 항변이 성립하냐, 뭘로 입증해야 되냐, 입증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회사법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문제인데, 그것을 감독 규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때 나가는 것은 행정처분의 형태로 나가고, 그것에 대한 다툼은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고, 행정법원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근본적인 천착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인데 투명한 절차를 거쳤냐, 명문의 규정은 있냐, 이런 아주 협소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시의 의무 같은 것인데요. 사금고하는 물론 돈을 실제로 빼가면 횡령배임이 되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 통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내부 통제 위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가장 경영자에게 호의적이라고 하는 델라웨어주에서조차도 이사의 감시 의무를 인정하고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한 그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 라이어빌리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적어놓은 그런 게 이제 뭐 대표적인 판례인데요. 여기 그 밑줄 친 곳을 보면 내부 통제의 그 컨트롤에 관한 규정을 갖추는 데 실패하거나 또는 규정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즉 인액션이 나왔을 때, 그때 그런 강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감시 의무를 위반해서 라이어빌리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도 회사법의 로직만으로 이런 라이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11일 날 유니온 스틸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제 이사의 감시 의무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연장성 상에서 감시 의무를 인정하는 판례들, 그런 방향의 판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독과점과 관련해서까지 그것을 확장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이게 우리나라 그 법원 판례에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걸 보면서 느끼고 1심, 2심에서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은 법원들에서 이사의 의무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사의 의무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이 불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사금고와 방지와 관련한 이야기,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얘기고 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와 있고 어쨌든 간에 감독 체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플랫폼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입하면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또 추가적인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불공정 경쟁과 불안정 경쟁 또는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은 이제 양날의 칼인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혁신이다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가 잘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어떤 구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 재산권을 정보를 획득해서 수집하는 금융기관 또는 플랫폼에 줄 거냐, 아니면 개인정보 주체에게 줄 거냐. 그리고 각각의 것을 예를 들면 손해배상으로 보전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형평법적인 방법, 뭐 금지 명령 이런 걸로 보호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GDPR 같은 데 보면 개인에게 삭제 권리나 이동권을 주는 것은 이제 초보적인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인타이틀먼트를 개인 쪽에 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금지 명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연 잘 정의된 권리의 귀속과 보호 방식에 관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가 잘 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동으로 공부하는 데서는 그 연구 범위를 넘어서 금산분리 규제의 연구 범위를 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미래 연구로 남겨두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불공정 경쟁이라는 추가적인 사금고와 방지라는 목적 이외에 추가적인 그런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계열사에만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이제 정은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회사들 만나가지고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지주회사 내의 계열사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가 현행법에서 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경쟁사업자 배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 훼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현실로 보는 거는 정책 당국자에 대한 포획 시도, 이런 것도 이제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거기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사개 권위자들 모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 이따 이어질 제1주제에서는 핀테크하고 빅테크 기업의 확산에 관한 현황도 보고 한국적 특수성으로서 이렇게 금융의 전 분야에 빅테크와 핀테크가 들어온 예가 이게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많이 있느냐, 그런 질문, 그리고 현행 거의 금융 분야에서 유일한 규제 수단인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그 개정안, 그것이 과연 이런 문제를 잘 규율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점을 제기를 하고, 제2 주제는 주로 이제 금융 관련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회사법적 규율이 충분하냐라는 주제와 또 플랫폼 기업의 금융 접근을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규율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주로 그 고민을 아마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은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플랫폼, 마치 이제 미국의 엔딩 플랫폼 모노폴리즈 액트에 나오는 커버드 플랫폼, 규제 대상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금융 쪽에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전용을 한달까요? 그리고 향후 공정거래법에 지금 있는 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좀 더 본격적인 이제 거대 플랫폼 규율에 관한 규제 체계가 나올 때 그것과도 서로 부합할 수 있는 방식의 규제가 어떤 것일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그 일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공부할 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두 학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여해서 진짜 번뜩이는 여러 가지 직관과 그 이론과 자료를 제시해준 여러 연구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훌륭한 토론이 이어져서 이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1주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과 금산융봉합 현상에 대하여 명지대학교 민기범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입니다. 제가 그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 호흡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좀 특이한 마스크를 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그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빅테크 제목 그대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과 금산융복합 현상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그 동국대학교 박상현 교수님, 동국대학교 윤선준 교수님 같이 공동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그 해외 빅테크 금융 서비스 사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지금 최근에 그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코로나 위기에도 뭐 그 최고치 주가를 경신하고 있으면서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을 뭐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업들, 흔히 뭐 그 시장에서 보통 뭐 마가, 파가 등등 이런 그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다 저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가 되겠고, 하여튼 이쪽 그 기업들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IT 기업이라고 규정짓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모바일, 무선 통신, 데이터, 컴퓨팅, AI, 자율기계 그리고 클라우드 등등의 그 다방면에서의 그 굉장히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적인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고, 한국에서는 좀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이런 데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아마 뭐 처음에는 그 인터넷 책방 정도로 시작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이 전자상거래 기업이 되겠고요. 무려 고객수 3억 명이나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아마존에서는 좀 그 미국계 이런 그 빅테크 또는 플랫폼 기업들과는 조금 좀 특이하게 그 결제에서부터 랜딩 그리고 보험 카드까지 상당히 다양한 그런 금융 서비스들을 그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 아마존 랜딩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 메릴린치 또는 그 골드만삭스 등과 또 다른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이런 그 이 대출 그 자기네 그 아마존에서 파는 그 상인들에 대한 그 대출이고, 이게 최근에 아마 네이버도 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그 범위가 작은데 보시다시피 대출, 송금, 그리고 전자화폐 특이하게 이제 그 한때 그 리브라라는 그런 암호화폐 개발한다고 해서 또 전 세계 그 가상화폐 시장을 또 주석거리게 했던 그 주인공이 또 페이스북인데 아마존보다는 약간 영역이 좁지만은 역시 또 이런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자기네의 어떤 금융 계열사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 다른 금융기관, 기존의 금융권과 다시 제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구글은 이제 보통 우리가 구글페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구글페이가 사용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 주로 지급 결제하고 대출 뭐 이런 정도의 포커스를 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 중국계 그 알리바바가 좀 특이하고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 비슷한데 보다시피 지급 결제, 대출, 신용평가, 이 SM 매니저 그리고 이 인슈런스까지 그 다방면의 그런 이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고, 또 그 이하의 그 이 관련 금융 계열사들을 또 거느리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그 중국계 그 빅테크 또는 플랫폼 기업들과 미국계 그 빅테크 또는 플랫폼 기업들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각 그 금융 서비스 유형들인데 이 중국계는 거의 다 체크가 돼서 다 한다는 얘기고, 이 미국계는 그 주로 이제 지급 결제 그리고 이제 아마존만 특이하게 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쪽보다는 이제 중국 쪽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핀테크, 빅테크 금융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그 기존에 그 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좀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뭐 이런 그 업체들 다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뭐 빅테크 또 기존의 어떤 그 IT 쪽의 제조업 회사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핀테크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핀테크가 파급되어 있느냐 뭐 그런 지표인데, 이거 아마 서베이를 해서 나오는 것 같고, 보니까 중국과 인도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우리가 그래도 뭐 그 전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최근에 와서 보여주고 있고요. 핀테크 분야에 주로 이제 투자의 그런 비중을 보면은 주로 그 플랫폼 그리고 그 이 지급 결제, 간편 송금 결제, 뭐 이체 뭐 이걸 포함하는 그 지급 결제, 그리고 그 가상화폐 관련되는 그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P2P도 이쪽 블록체인과 좀 관련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비중으로 그 이 핀테크 분야에 이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핀테크를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있는데, 그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오픈 뱅킹하고 이 마이데이터 이 제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그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사실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던 그 금융결제망에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빅테크는 물론이고 핀테크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서 이 오픈뱅킹, 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자기가 선택하기 마련인데, 일단 지급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마 앱 쓰다 보면은 많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는 물론이고 많은 앱들에서 그 지급결제나 송금, 이체 등등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상당히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핀테크 육성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오픈뱅킹 앤드 그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기존에 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던 그 지급결제망 또는 금융결제망이 사실 개방이 돼서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 이 중소 벤처 기업의 그런 핀테크들조차도 이 망에 다 들어와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급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자기네 어떤 SNS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과 결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네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뭐 처리 속도나 우리 그 고객 편의성이나 그 어떤 이런 것들 보면은 기존의 금융기관보다는 더 낫다, 좋다 이런 그 평가들이 소비자들 많이 있고,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는 그 이 금융기관 외의 업체는 속도, 편의성, 어떤 고객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제도가 분명히 그 핀테크, 빅테크 기술 혁신을 크게 자극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이자 그런 어떤 유인 체계인 건 분명한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제 금산융복합이 버젓이 그 허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존의 금융기관이 아닌 지금 이 핀테크, 빅테크 업체 금융기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망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무대가 바로 이 오픈뱅킹 앤드 마이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크게 그 카카오죠. 카카오 이제 최근에 그 계열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최근에 또 IPO 상장도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막 그 이 뭐 자금이 막 60조씩 모이고 막 이런 그 큰 이슈를 끌었던 데가 바로 이 카카오 쪽의 금융 계열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뭐 설립 예정 카카오 손해보험사도 있고, 두 나무는 소위 그 업비트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계열사들을 두고 있는 그런 구조고, 카카오가 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서 자산 총액에서 한 18위 정도를 하는데 계열사가 128개로
그 SK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고,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물론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핵심 금융 서비스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그야말로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 카카오페이는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급 결제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어떤 추천이라든가 어떤 보험까지 어떤 중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뭐 지급 결제는 물론이고요.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두나무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금융 서비스 기능별로 그 자회사 계열사를 두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네이버는 좀 카카오와는 약간 다른 게, 네이버도 굉장히 다양한 지급 결제를 포함한,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그 지급 결제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자기네 계열사를 두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그쪽에서 그 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관할을 하지만, 그 아마 그 계열사는 그 라인 정도, 그래서 라인이 그 일본 가서 그쪽 가서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 국내에서는 보시다시피 다른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미래에셋캐피탈이라든가 우리은행, 주식카드 또는 그 공공기관 주택도시 보증공사 등등과 같이 제휴하는 형태로 그렇게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건 그야말로 이제 금산융복합 현상이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뭐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어떤 기술의 혁신, 또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기술 혁신에 따른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에 따른 어떤 경제 환경 등의 변화, 아마도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초연결이라고 불리는 그 뭐 영어로 슈퍼 커넥티비티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기계와 기계, 사람과 사람, 또 기계와 사람이 다 연결되는, 소위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IoT라든가 뭐 이런 그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서비스들까지 이제 다 그야말로 초연결 때문에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건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니까 기본적으로 연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게 금융인데, 이 연결의 기술에서는 최근에 이런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런 어떤 초연결의 기술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연결의 기술에 있어서 훨씬 더 기존의 금융기관들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분명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은 이 지금의 그런 어떤 빅테크, 핀테크만큼의 어떤 연결의 기술을 더 확장하지는 못했던 거고, 이걸 지금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그 초연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이 금융 물론이고 또는 이제 전 분야의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 중개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알게 모르게 점점점 이제 우리 삶에 지금 그 크게 우리 삶이 그쪽에 많이 의존될 수밖에 없는, 택시 한 대를 잡을 때도 카카오를 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쪽으로의 진출 현상은 그 유형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제도 때문에 이 지금 금융 융복합 현상이 그냥 그 법적인 어떤 그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은행법과는 또 다른 그 별개 특별법으로서의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소유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한, 그래서 이제 3개의 인터넷 뱅크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전자금융업자, 기본적으로 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빅테크들 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제 오픈뱅킹 또는 마이데이터 시스템에다 접속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이런 전자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의 적극적인 어떤 금융산업 진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이 핀테크나 빅테크의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서비스 시장의 진출이 뭐 소비자 보호라든가 어떤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이런 어떤 영향,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지나 평가는 뭐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그 미국 정부하고 의회 주도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그 이 반독점법 소위 이제 5개 패키지 법안이 지금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논의 중이고, 단지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 어떤 뭐 금산물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이제 공정 거래에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이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5개가 논의 중입니다. 자, 기존 금융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그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한 진입 규제가 있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그 경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융산업 내에서 소위 이제 그 독과점적인 그 렌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금융 인프라나 그 금융 플랫폼을 독점을 하고 있었던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독점하고 선점하고 지금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시스템 내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적인 기술의 진보로 좀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런 금융기관이 주로 그 전 산업이 아니라 금융업으로만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우리 뭐 언론 보도에서 맨날 보면은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해서도 조건사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 핀테크나 빅테크가 뭔가 위법하게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기술의 혁신, 또 이들의 어떤 기술 혁신에 또 주도하는 이런 그 핀테크 빅테크가 결국 이제 이 금융 산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벤처 기업에서 시작한 핀테크, 그리고 이미 벌써 대기업으로 성장한 그 빅테크, 이런 그 기업들이 다 그 플랫폼 비즈니스 또는 어떤 초연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존의 금융권을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이 금융시장 또는 금융 서비스 시장을 잠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핀테크가 또 한편으로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인지가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상당히 그 핀테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통 그냥 우리가 IT 기업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게 그 IT 기업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IT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워낙 그 다방면의 그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어떤 이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IT 기업 중에서 하드웨어를 생산한다 이런 데는 이제 제조업이고,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뭐 데이터, 플랫폼, SNS, 또 거래, 중개, 통신, 뭐 이런 것들은 다 무형의 그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가, 파가, 팡 또는 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 기업들 대상으로 뭐 IT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상당히 의미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제가 일단 지금까지는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몇 가지 좀 정책 이슈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좀 이슈를 제기를 하고, 두 번째 발표하시는 또 우리 안 교수님과 임 교수님께서 또 뭐 관련된 그런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인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게 짧고, 그러니까 뭐 A4지로 한 20페이지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법률이고, 여기에 그냥 우리 휴대폰 결제 잘 되지도 않는 휴대폰 결제 뭐 이런 거나 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별 관심들도 없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법률로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은행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보험업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법률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변화를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핀테크, 빅테크 업체가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야말로 금산 접목의 바로 시작점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이고, 거기에 전자금융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또 전자금융거래법과 명칭이 좀 비슷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또 통신판매업자도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쿠팡 또 뭐 이런 G마켓 이런 데가 되겠는데, 여기도 또 오픈뱅킹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뭐 유사한 문제를 또 가지고 있는,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전자금융거래법이 바로 금산 접목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전자금융거래법이 분명히 지금 금융과 특히 이제 IT 기업의 그런 어떤 회색 시대를 뭐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자금융업자 이게 사실 그 실체가 뭐냐? 이게 이 전자니까 IT고 금융이니까 금융인데 이게 전자인지 IT인지 전자 같기도 하고 금융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IT 기업 같기도 하고 금융기관 같기도 하고 이 금융주력자인지 비금융주력자인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그래서 이 토스뱅크가 1차 인가를 냈다가 실패를 했던 것이 그때 그 비바 리퍼블리카가 자기네는 그 금융주력자라고 주장을 했으나 결국 이제 금융당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1차 인가에서 실패를 하고 이제 최근에 결국은 다 이제 본인가가 돼서 다 이제 그 은행이 출범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에서도 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전자금융업자를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에서도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를 구분하고 있고 그 금융회사가 기존의 여러 금융 관련법에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바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내에서도 전자금융업자를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전자금융업자는 지금 이런 어떤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서 이 등록을 하고 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시스템 들어오면은 게다가 지금 또 여러 가지 막대하게 커지고 있는 그 선불충전금을 또 수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논의 중인데 소위 이제 종지사라고 하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히 금융기관이 하는 행위와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쪽에 대한 어떤 규제 금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강한 인허가 규제, 건전성 규제, 행위 규제 이런 것들은 거의 없거나 약하다. 이 금융기관이라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본질이 아마도 이 국가가 이 강력한 인허가 그리고 건전성 행위 규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암묵적인 품질 보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융기관의 신용도는 자기 신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일종의 암묵적으로 보증을 한다. 이 금융기관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국가가 그냥 남몰라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까지 더해진 것이 아마 이제 금융기관의 신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결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규제 체계는 현재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규제를 세게 해야 된다라고 또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게 일단은 지금 IT 기업들 그냥 IT 기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런 IT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지금 현재의 제반 금융법령상의 금융기관 수준으로 요건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물적 요건, 인적 요건, 시설 요건, 사업계 등등등. 그리고 또 이 금융업으로만 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플랫폼을 금융 플랫폼과 비금융 플랫폼으로 구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고 만약에 이런 IT 기업들에 대해서 비대면 온라인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으로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약간 요건을 낮춰서 인허가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당히 강한 인허가 규제를 받고 이런 어떤 인허가 규제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구조 내에서 또 특히 금융으로 집중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업자가 이제는 벤처로서의 어떤 기술 혁신의 그런 어떤 의지 또는 의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빅테크는 물론이고 자잘자잘한 핀테크 벤처기업 업체들까지도 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의 범위나 유형을 넓혀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인지된 사안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머지 포인트, 이제 선불충전금 같은 건데 여전히 이제 선불충전금이 상당 부분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건 다시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게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냐 이렇게 마이너리하게 0이냐 1이냐 동아니면 뭐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아마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새롭고도 좀 이질적인 어떤 그런 엔터티가 좀 도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빅테크 또는 어떤 플랫폼 이런 기업들을 기존의 금융기관의 어떤 틀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어떤 중간적인 그러니까 이게 IT인지 금융인지 IT 같기도 하고 금융 같기도 하고 중간쯤 되는 0과 1 사이 0.5가 되든 0.6이 되든 0.7이 되든 0.4가 되든 그런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 또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새롭게 디파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하여튼 이 금융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중개 역할이고, 중개는 이제 연결인데, 이 연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히 지금 이 핀테크,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기술, 또 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값싸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금융업자도 아니고 이 IT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바이너리한 구분보다 뭔가 그 중간적인 그런 영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선불충전금 아시다시피 선불충전금 예를 들자면은 은행 계좌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네이버 페이처럼 증권 계좌랑 연동된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앱에 보면은 거기다 돈 보내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어놓고 이제 쓰는, 요게 이제 다 선불충전금이고,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커피 사 먹을 때 내는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선불충전금이 되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지금 규모가 뭐 조 단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충전금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을, 다시 말해서 자기네 업체 내에서만 쓰는 거면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 이 자기네 업체 말고 다른 업체까지 포함해서 2개 이상에서 쓸 수가 있는 이런 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등록된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고, 거기서 또 선불충전금을 또 이 금융당국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미등록 선불충전금들이 있는데, 전자금융업자도 미등록 선불충전금이 있기도 하고, 쿠팡이나 G마켓이나 또는 뭐 이런 통신판매업자 또는 이제 전산상거래업체도 미등록 선불충전금이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네 사이트에서 쓰이니까요. 그리고 또 기타 전자금융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스타벅스 같은 이런 또 자기네 물건만 파니까 여기도 다 미등록 선불충전금이 되겠고,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선불충전금이 거의 한 1,800억 원 정도 규모에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머지 포인트는 통신판매업자인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됐는데 머지 포인트를 자기네 환경에서만 이제 쓴다 해가지고 미등록된 그런 선불충전금을 하다가 이제 결국 그게 뭐 거의 디폴트가 나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선불충전금이 등록된 선불충전금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규제를 받고 뭐 신탁에 맡기고 보증보험을 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지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1,800억 원이나 되지만은, 스타벅스는 통신판매업자도 아니고 전자금융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타인데 저 정도의 규모의 선불충전금을 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보안과 기술, 보안의 기술, 그리고 이제 보안 거버넌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더더욱 중요하게 됐고, 물론 이제 금융에서 이제 보안이 가장 뭐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이제 해킹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PC로 해킹 또는 이제 최근에 모바일이 등장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해킹 뭐 이런 것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종종 들리는데, 아마도 이런 초연결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제 보다 증가하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랑 가전이랑 주택이랑 내 컴퓨터랑 내 모바일이랑 내 태블릿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바일로 내 차를 조종할 수가 있고, 내가 모바일로 내 집에 불을 끌 수가 있고, 내가 모바일로 내 집에 냉장고를 끌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등등, 하여튼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기계와 사람과 사람, 또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는 그야말로 초연결의 기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새로운 해킹 기술은 PC나 모바일로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 자동차로 해킹을 해가지고 타고 들어와서 뭐 금융 계좌 해킹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가전 제품으로 타고 들어와서 뭐 이 금융 계좌 해킹을 한다든가, 그래서 더더욱 이런 어떤 이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안에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당국도 사실 이 금융 보안에 대한 어떤 이해도, 또는 그런 어떤 이해 범위, 또는 그런 어떤 전문성, 그리고 또 지금 금융보안원과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다 보안에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들이 되겠는데, 금융 당국들과의 중요한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블록체인이 아마도 이제 소위 이제 분산 원장, 이제 P2P에다가 분산 원장 갖다 붙인 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이 이제 보안 추구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기술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랑 이게 뭔가 연결이 되면 상당히 여전히 지금
그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쿠브라고 하는 그 접종 확인 시스템이 다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 보면은 거의 빅테크가 전 영역에 걸쳐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 계열사가 있고, 미국은 빅테크가 주로 지급 결제에 집중한, 물론 일부 조금 다른 랜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금융기관 계열사가 있어서 무슨 금산분리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제휴를 하는 그런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빅테크가 이 대표적인 카카오 네이버가 하는 비즈니스 양상을 보면은 아마도 뭐 한두 개 영역으로 만족할 것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이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갈 뿐만 아니라 금융을 넘어서 기타 금융 외에 여러 그 상거래 중개를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까지 확대되어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존의 그쪽 그 산업의 이 업주 또는 노동자 근로자 또 충돌이 있고 또 정부와의 충돌이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 미국 방식의 비즈니스보다는 이 중국 방식의 비즈니스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그런 공산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자, 그럴 때 이제 빅테크가 영위하는 그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이 정부가 또 금융 당국이 그 범위나 또 행위를 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제1주제에 대하여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주제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회사 금융법적 검토에 대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윤승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주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승영입니다. 네, 저희 지금 학술대의 주제가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산분리 규제라는 주제로 학술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금융환경 변화 덕분에 어찌 보면 금융과 또 법학이 융합해서 또 이렇게 연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뜻깊고, 또 이러한 정말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금융학회와 금융정보학회 학술대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경호 교수님, 강기용 교수님, 또 전성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성훈 교수님과 또 빈기병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현황과 또 이슈들을 잘 짚어주셔서 저는 몇 가지 그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점 위주로 이 주제에서는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와 그다음 중요한 내용을 사실 안세훈 교수님께서 집필해 주셨는데 제가 대신 잘 전달하고, 또 부족한 내용은 종합토론 시간에 안세훈 교수님께서 보충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크게 회사법적 쟁점과 금융법적 쟁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공정거래법 이슈들은 그간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회사법적 논의 또 금융법적 논의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의 대표로 불릴 수 있는 카카오그룹이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카카오뱅크를 선두로 해서 바로 얼마 전 11월 첫째 주에 그 카카오페이 상장을 마무리해서 현재 상장 계열사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 카카오 모빌리티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도 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소위 그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은 그 복잡한 지분 관계 때문에 그런 순환 출자의 지배력을 좀 해소하는 수단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회사들,
상장이 줄을 이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그룹은 비교적 단순한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기업들의 소위 쪼개기 상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혁신이고, 혁신의 정의를 찾아보면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보면 혁신 기업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도 예전의 대기업과 크게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법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융법적 쟁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지만, 이 금융 플랫폼의 거버넌스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서로 다르지만 상호 의존적인 그룹 간의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또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경제, 교류, 정보 전송 또는 인적 연결을 촉진한다는 것이 금융 플랫폼 거버넌스의 가장 특징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이제 정의를 또 설명을 하고 계신데, 앞서 살펴본 그런 빅테크에 조금 초점을 맞췄을 때, 빅테크의 방점을 찍었을 때 이러한 기업의 잘못된 지배 구조가 이러한 금융 플랫폼의 어떤 특징, 금융 플랫폼 거버넌스의 특징과 맞물릴 때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업 집단 경영의 회사법적 쟁점에서 사실 오늘 저희 패널 토론을 오신 송원율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선행 연구, 또 좋은 연구를 지금 계속 발표해주고 계신데요. 이 그룹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위 이제 100% 자회사, 앞서 1세션에서 우리 빈규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유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만이 상장되어 있고 다른 계열사들은 다 비상장으로 100% 자회사 형태로 기업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독일은 이제 계약 콘체른을 통해서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사실 유지하면서 그룹 경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송 교수님의 연구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 있고요. 앞서 살펴본 그런 소위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거버넌스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룹 경영의 필요성은 더 존재하는, 그룹 경영이라는 어떤 필요성이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계열사들의 기술이 응집되고 축약되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그룹 경영이라는 필요성은 다른 대기업들, 과거의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인정이 되는 반면 여전히 이런 계열 회사들이 상장이 되고 이런 자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주회사 이사의 책임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면, 지주회사 이사의 부당한 지시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주회사 이사의 책임을 법인격이 다른 자회사에 대해서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행 규정으로 이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근거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선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실 문제,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이 상장회사 주주들 이해관계, 특히 자회사들 주주의 이해관계 등에 좀 문제가 있고,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문제, 앞서 설명드렸던 소위 그 쪼개기 상장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회사 모회사가 지분을 보유 중인 자회사를 신규로 상장하는 방식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자본시장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모자회사 동시상장 비율은 일본이 6%, 미국이 0.5%, 프랑스, 독일이 약 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호 출자 제한 집단 가운데 상장 회사가 2개 이상인 집단에 속하는 상장사는 총 208개이고요. 이는 국내 상장사 전체의 약 8.5%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자, 일본도 이런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2020년에 44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NTT, 일본 최대 통신사 NTT가 자회사 도코모 지분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한 뒤에 상폐를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소니라 이토츠 상사도 금융자회사인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와 편의점 자회사인 패밀리마트 지분 100%를 확보해서 약 4천억 엔과 5.8억 엔을 투입해서 동일하게 자회사 상장 폐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은 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 또 회사 기회 이용의 문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문제 등이 굉장히 나타날 우려가 크고요. 또 모회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해서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반면에 앞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액 주주 피해를 구제할 회사법적, 제도적 장치가 사적 구제 장치가 상당히 미비하고 또 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이 혁신 기업의 대명사인 카카오 역시도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 스핀오프 이후 모자 회사를 동시 상장한 사례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고요. 아주 몇 안 되는 사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파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조아티스라는 자회사를 상장한 사례였는데요. IPO 이전에 이 조아티스 자회사 이사회는 모두 파이자의 집행 임원인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적 분할 당시에 이 자회사의 이사회 5명 중 4명이 사임하였고요. 이후 회사는 2명의 사회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 IPO가 완료된 후 조아티스가 4명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사회이사였고 나머지 1명은 CEO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아티스 이사회에 남아있는 파이자의 CFO는 NISE 상장 규정에 따라 물적 분할이 완료된 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회이사, 즉 독립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이사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고 분류가 되고요. 다음으로 G의 사례에서는 싱크론이라는 파이낸셜 자회사를 마찬가지로 상장해야 했는데 IPO 이후에도 이 싱크론이는 G사가 동사의 보통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규정에 의해서 여전히 피지배 회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싱크론이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하였고요. 각 위원회 1인 이사가 여전히 이 엄격한 NISE 상장 규정에 따라 사회이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가지 사례에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스핀오프를 통해서 자회사를 상장한 회사들이 어렵게 아주 소수의 사례가 있었고 그나마 그렇게 상장한 회사들도 굉장히 엄격한 지배구조의 소위 테스트를 거쳐야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이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특히 회사법적으로 거쳐야 할 그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자 회사 주총 승인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회사의 이사회 승인, 그 과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과 공모과 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충실 의무 관련 쟁점을 다 테스트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자회사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 자회사 상장 이후에도 지배주주로서 모회사의 신인 의무와 그다음에 소위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을 때 어떤 테스트가 되는 이 완전 공정성 기준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없는 이사회 승인 및 주총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위 우리 상법상 그 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 및 그다음에 회사 397조의 2에 있는 회사 기회유용, 즉 충실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회사가 자회사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충실 의무 관련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모자회사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소수주주들에게 당연히 피디셔리 듀리, 신인 의무를 부담하고요.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 이사들이 모회사, 자회사, 이사의 구성원이 될 경우, 즉 양회사에 겸임을 할 경우 양사 모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검토하거나 모자회사 간의 거래를 분석할 때 언제든지 이해상충 및 충실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자산을 분할하는 많은 경우에 모자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자회사 간의 거래를 심의 및 승인합니다. 또 가능한 사업 기회를 모자회사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요. 또 모자회사 간의 새로운 사업 관계를 고려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이사들에게 충실 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통 정관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결정을 한 이사들의 책임을 좀 제한하는 특별 조항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회사의 사업 기회를 배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는 이사들에게는 신인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이사들의 책임을 좀 경감하는,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경우는 지금 간략히 살펴본 미국의 이러한 소위 그런 기준 혹은 회사법적 검토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따라서 어찌 보면 모자회사, 소위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쉽게 우리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온 것이 아닌가 평가됩니다. 앞서 굉장히 최근 판례인데요. 11월 10일 그 유니온 스틸 케이스를 전서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판례는 회사법적으로도 굉장히 검토 또 될 내용이 많은 것, 특히 이사의 감시 의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97조 그다음에 397조 2, 398조 이 세 가지 조문을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소위 우리나라 상법 회사법상의 충실 의무 3종 세트라고 불리우는데 사실은 382조의 3에 보면 굉장히 브로드한 굉장히 그 좀 포괄적인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그 11월 11일 날 발표된 그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좀 대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수용했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이러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도 조금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면서 일단 회사법적인 검토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금융법적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금융 플랫폼 중에서 아무래도 이 금융법적 쟁점은 앞서 그 회사법이 빅테크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다면 금융 플랫폼 쪽에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빅테크 기업이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 사업을 할 때의 문제점까지도 커버하는 쟁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 플랫폼의 개념은 이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법적인 금융 플랫폼 정의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금융 플랫폼이란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에 준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좀 법적인 정의를 시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가량 좀 많은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개념 정의를 그래도 법률상의 정의로 비교적 가장 자세히 한 개념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진출을 한 영향은 이미 1세션에서 빈규병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징적인 건 이 다량의 데이터나 고도의 데이터 처리 분석 기술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에는 일단 통상적인 플랫폼 기업의 어떤 특징 영향이 당연히 발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 두 번째 고매몰 비용, 저한계 비용, 세 번째 승자 독식 독점, 네 번째가 데이터의 집중 혹은 데이터의 고도의 분석 기술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플랫폼의 핵심은 특히 그리고 플랫폼의 수익원은 이 네 번째 데이터 집중에서 이루어지고 또 플랫폼의 성패도 데이터의 추출, 수집, 분석, 이용, 판매, 독점 능력에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통합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금융에서 이러한 플랫폼 데이터 처리가 결국 적용되면서 집중 현상과 시장 지배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규율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금융 플랫폼은 금융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급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혁신의 장점이 있지만 이에 반해서 거래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집중하고 또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금융 시스템 불안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선스 없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기반이 기존 금융기관 외에 P2P 업체 등의 전문 핀테크 중개 기능을 강화 또는 자회사 내지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높은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빅테크의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이런 지급 결제 시스템의 비대칭성이 강화될 수 있고요. 또 불공정한 대출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사이버 리스크, 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국내외의 어떤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크게 구분해 보면 해외의 규율은 기관 중심 감독과 행위 중심 감독의 혼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위 중심 규제는 기관 중심 규제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유럽의 DMA는 게이트키퍼로서의 규제, 미국의 커버드 플랫폼은 미국 같은 경우는 커버드 플랫폼으로 규율하는 입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원칙에 기초한 규제를 프린시플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면서 비례적, 단계적 위험에 상응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율은 일단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플랫폼 영업 규율의 어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꼽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빅테크 금융 플랫폼 체계의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금융 플랫폼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의 지위를 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발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을 등록하는 제도를 일단 이것이 출발점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 강화로 금융 플랫폼도 강화된 광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그 금융 플랫폼의 정의에서 잠시 설명드린 윤관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 플랫폼을 종합지급 결제사업자로 지정하고 금융 플랫폼 운용에 관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방안에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또한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는 직접 금융 플랫폼을 타겟으로 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 및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즉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 집중을 방지 또는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명 정보를 도입하고 정보 활용 동의 제도를 좀 더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영업은 금융상품 서비스의 중개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중개와 관련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어떤 금융 규제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행 빅테크 금융 플랫폼 규율 체계를 평가해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지배력 및 금융시장 안정 저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다수 선행 연구와 시장 그리고 업계 평가입니다. 전통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은 비금융 기업과 금융 기업 간의 연계 내지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 집중 및 네트워크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방식과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집중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율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제도 추진 등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 신용정보관리, 지급지시 및 은행의 예적금 수취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낮은 지금 자기자본 요건 등 때문에 어쩌면 금융시장 진입에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 기반이 기존 금융기관 외 P2P 업체 등의 전문 핀테크 중개 기능이 강화될 경우 또는 자회사와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플랫폼 위의 플랫폼 그러니까 옥상옥 구조의 플랫폼 간 연계가 심화될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시장 지배력 그다음에 비금융 부분 리스크 전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비금융 기업과 금융 기업 간의 연계 내지 플랫폼 간의 연계로 개별 회사의 손실이 타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더 크고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의 어떤 사업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지금 현상을 고려해서 일단 이런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한데 부정적 효과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네트워크 효과에 초점을 두고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에서의 어떤 결론이고요. 따라서 이 DNA 효과 및 또 영향에 따른 사업 규모 정도를 고려해서 금융상품 판매에서 나아가 제조 및 시장 인프라 분야에 참여하는 범위와 정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네트워크 효과에 초점을 두는 규제 체계. 자, 그럼 바로 저희가 떠오르는 질문이 이런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이 은행이나 전통적인 금융지주회사 수준으로 과연 규율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은 중개만 하는 비즈니스가 중심인데 비해서 은행은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는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플랫폼은 판매 중개를 통해서 네트워크 확대와 데이터 확보 등 거래의 초점, 거래 집중에 초점을 맞추는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성은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라, 규율 방안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배구조 규제도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금융회사 수준의 규율도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그룹 감독법을 좀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금융그룹 감독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빅테크 규제 체계 정비를 현행 행위규제 외에 별도로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규제 부담을 추가로 가하지 않는 이점도 있지만 이 비금융기업의 금융기업의 영향 및 수직적 플랫폼 내지 플랫폼 상호 간의 연계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그 기조 연설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플랫폼 내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인프라의 어떤 그 개념을 새롭게 한번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에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지주회사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추가적인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산법에 따른 정상화 또 부실정리 계획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플랫폼 혹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인프라를 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율을 한다면, 규제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인프라로 규율할 경우에 현행 법 체계상 이를 규율하는 법 제도를 과연 별도로 독립적인 제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안을 재개정한다면 소위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 그러니까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여지를 해소하고 또 혁신은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이런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도록 소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규율하는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플랫폼의 경우 금융 시스템과 상호 연관성이 크고 다수의 네트워크 참가자, 자본, 대규모 거래량, 거래 금액 등 이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효과적인 위험 관리 의무, 그다음에 이해 상충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기업 차원의 강화된 내부 통제 장치 마련을 의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내 정리 및 패널 토론 준비를 위해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